나 죽는다는 거 다 알고 하나님한테 곧 간다는 거 다 아는데 엄마 아빠하고 며칠이라도 더 보고 싶다고. 환자들은 대부분 이와이와 같은 말을 해요. 더 사랑하는 사람과 며칠이라도 좀 더 즐겁게 보고 가고 싶다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원래는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신데 네.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계셨잖아요. 네. 거기 계시면서 이제 이 책 이제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이란 책도 이제 내실 수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혹시 몇 명의 환자들에게 임종 선언을 좀 하셨을까요? 몇 명일 것 같아요? 뭐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으니까 그리고 책 제목이 이거니까. 천이니까 제가 호스피스를 그만두면서 사망 진단서를 몇 명 했는지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네. 한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1000번의 죽음이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자, 그럼 1000번에 어쨌든 임종 선언을 하신 후에 일반 사람들한테 그런 경험은 없잖아요. 알게 된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많죠. 네, 1000번의 죽음을 네. 돌봤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제목은 1000번의 삶이 내게 알려준 것들이에요. 죽음만 보면은 무섭고 두려운데 네. 이 제 환자들이 이제 입원하면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다. 이 인생 전체를 알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 아니고 네. 그분들의 삶을 들으면서 많은 지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000번 이별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라는 얘기 하셨는데 왜 삶인 거죠? 삶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 얼마 전에 손녀가 태어났는데요. 네. 출생 신고에 몇 월, 며칠, 몇 분, 몇 그렇죠. 초까지 적혀 있거든요. 죽음도 점이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은 시작과 끝이 그 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삶이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의 죽음, 임종실에서 뭘 배운 게 아니고, 입원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달 정도 묵어가는데, 거기서 들려주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을 굉장히 감동시켰어요. 혹시 그 이야기 중에서 좀 가장 감동적이었던 거 한 가지 정도 있을까요? 정말 많은데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후배의 11살짜리 아들이 떠나갔어요. 2주 전에. 그러고 일주일 있다가 제 손녀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호스피스 안 한 지 한 7년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주 정도 삶과 죽음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제가 가장 호스피스 하면서 감명적이고 지금도 생각나는 친구는 정빈이라는 제 호스피스 어린이 환자예요. 걔도 11살이었어요. 뇌종양으로 앓다가 안 된다 해서 한 달 정도 여명이 남는다 해서 저희 병동에 호스피스로 입원했었는데 1년을 살다 갔어요. 아이를 먼저 이제 떠나보낸다는 걸 알면서 호스피스 입원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네, 그런 그 아이의 죽음이 저는 가장 마음도 아프고 엄마가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임종선언 할 때 네. 어쨌든 그 소식을 전하는 이제 선생님의 마음도 편치 않으실 것 같은데 선생님 감정은 좀 어떨까요? 처음에 굉장히 네. 두려웠어요. 어쨌거나 내 환자가 이제 싸늘한 시체로 변하잖아요.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사망 선언하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뭐 내가 나쁜 소식 전하는 게 사람이 좋지 않아요, 기분이. 그렇죠. 나쁜 소식 중에서 제일 나쁜 소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호스피스를 계속 하면서 이 환자들한테 한 달 남은 시간에 정말 정성껏 많이 모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자기가 이때까지 노숙자로 살았는데 그 성당에 꼭 가서 교의하고 싶다면 제가 직접 모시고 가서 성당에 가서 세례도 받게 하고 네. 또 이분이 이제 무용수였는데 현대무용가였는데 무용을 마지막까지도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연출한. 그러면 어레인지해서 제가 무용도 잘 보여드리고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을 만들면요. 네. 마지막에 떠날 때 내가 이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구나. 그러면서 어차피 이제 안 되는 거 아시고 왔기 때문에 그런 죽어감의 과정에 내가 최선을 다한 부분이 있으면 담담하게 잘 보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이제 좀 변한 거예요. 제가 사람을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해서 네. 그 사람 모셔요. 이야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김 작가님도 제가 또 초대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책을 또 안 쓰면.
그래서 보통 그런 걸 가지고 사자성어로 일기일해라고 하나요? 그렇죠. 평생 네, 단 네. 한 번의 만남. 네,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지금 제 형편에 손주를 보는 게 조금 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제가 밤낮으로 손주 네. 간호하고 또 야간 진료도 꽤 많아요. 밤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죠. 제가 그걸 하면 몸이 힘들어도 호스피스에 보면은 할머니가 떠날 때 네. 손녀들이 그렇게 울어요. 요즘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딸이 지키는 것보다는 그 내가 떠날 때 되면 손녀가 한 20살, 30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잘해주면요. 네. 떠날 때 그렇게 많이 울어요. 그래서 내가 임종실에서 같이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이 제가 배운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1000번이 넘는 이제 임종선을 하셨지만 네. 가까운 지인이나 또 사랑하는 이제 가족이 죽으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혹시 이제 그때 뭐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죽음이 어떻게 보면 너무 멀지 않은 선생님의 이란 직업에게는 좀 어떠셨는지. 죽음은 네. 제 직업이 아니라 네. 저도 죽을 수 있죠. 그렇죠, 언제든지. 아버지가 호스피스 네. 하기 전에 제가 전업주부로 살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때는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아버지 시신을 평소에 아버지하고 별로 살가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버지 시신이 너무 무서웠어요. 네. 그때만 해도 병원에서 그 장례식을 치면은 객사라고 했거든요. 오래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부백 잡으면서 집에 와서 편안하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보는 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네네. 그렇지만 호스피스를 하면서 내 환자는 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폐암에 걸려서 저희 호스피스에 오셨는데 네. 통증 치료하고 한 2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네. 엄마는 안 무서웠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때는 이제 그게 지식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좀 무서웠지만 갑자기 좀 돌아가셨고 경험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어머니 예전보다는 좀 덜 무서웠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님은 이제 기회가 있었죠. 2달 동안 제가 함께하네. 조금 정성 들여서 해드렸으니까.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아가시면은 오히려 조금 더 준비한 게 어쨌든 약간 그 작용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는 출생, 그 삶이 있고 죽음이 있잖아요. 크게는. 하지만 이 죽어감, 중간에 죽어감을 꼭 사람은 거쳐야 돼요. 이 죽어감을 죽음 뒤에 하느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저는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죽음 뒤에 저 혼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해결이 안 되고.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죽어감. 이 호스피스 병동의 생활이 다행이거든요. 한 달 동안 다행하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살면서 정말 죽어감의 시간, 호스피스 기간 동안 네. 내가 엄마가 먹고 싶다면 바로 해드리고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 고급진 거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면 병원 밥그릇 말고 저희 집에서 진짜 좋아하는 어머니 밥그릇, 네. 숟가락도 은수저 이래서 세팅을 딱 해드리고 그런 것들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네. 조금 덜 슬프죠. 그래서 죽어감이 네. 뒤에 있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정빈이 같은 경우도 아이의 죽음이 등 뒤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버젓하게 웃으면서 지낸다는 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이분이 이제 안 좋게 돼서 왔는데 코줄을 꽂고 왔었거든요. 네. 비니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서서히 의식이 회복하면서 극한 직업에도 나오고요. 애가 그러면서 서서히 살아나면서 할머니가 해준 김치볶음밥도 해먹고 되게 재밌게 한 6개월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바로 임종실 옆에서 1인실을 쓰고 있었는데 네. 엄마는 수많은 죽음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진료를 했지만 엄마는 다른 환자들과 이런 것도 병동 생활을 다 보잖아요. 그래서 남의 죽음을 많이 보면서 아 저런 거구나 하면서 어떻게 내 딸의 죽음을 맞이할 건가를 배우신 거예요. 제가 특별히 가르쳐 드린 건 없고. 그래서 6개월쯤 되니까 이거 상태가 너무 좋아져서 제가 CT 찍어서 더 이상 암이 나빠지지 않아서 다시 수술하러 보냈었거든요. 건국대학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좀 수술하고 재활하다가 좀 안 좋아져서 떠났었는데 이 정빈아 같은 경우도 이 병동의 엄마가 이제 죽어감을 배운 거죠. 어떻게 죽어감을 배우면서 엄마가 이제 이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걸 이미 학습하시고 떠날 때 굉장히 편하게 떠나보낸 거죠. 아기가 떠나면요, 부부간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실 때가 많아요. 이혼을 한다든지. 그런데 떠나보내고 엄마는
호스피스 병동에 봉사한다고 했어요. 굉장히 승화시킨 거죠, 자기 슬픔을. 그래서 죽어감을 슬기롭게 앞에 하면은 아이와 같이 한 거잖아요.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고 엄마의 모든 시간을 애한테 보내주고. 사랑이란 게 별거 없고 내 시간을 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떠난 다음에 엄마는 조금 슬픔 속에서도 꿋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책에서도 이제 죽어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럼 병원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를 판단하는 좀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요 죽어감은 이제 임종 직전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감이 작은 의미가 있고 큰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도 죽어감이 일부잖아요. 그렇죠. 그게 쭉 늘려난, 그죠? 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의 한 달 정도의 죽어감. 진짜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죽어감은 임종 직전에, 임종의 시간이 언제 다가오는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변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수포음이 끓기 시작하면서. 수포음이? 네, 이게 폐에서 가랑가랑 하는 음이 들려요. 네, 꼭 폐렴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들리고 암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해요. 폐암인 경우는 숨을 못 쉬면 우리 바로 죽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폐암인 경우는 오늘 저녁을 잘 드셔도 호스피스 의사들은 그래요. 폐암이 가장 무서워요. 밥을 잘 먹으면 사람들은 아직 멀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폐암은 먹는 거 소화기 계통 암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잘 먹다가 선생님 안녕 하면은 저는 회진 돌 때 한번 퇴근할 때 회진을 더 돌거든요. 가면은 다음날 아침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들은 어제 저녁도 잘 드셨는데 갑자기 안 좋아지셨다고. 폐암이 원래 그런 거예요. 폐암은 죽어감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예, 그래서 암에 따라서 다른데 대체적으로는 그런 신호가 와요. 말을 하기도 힘들고. 말하기 힘들고. 대부분 임종 시간, 죽어감의 시간에 임종 유언을 하리라고 생각하잖아요. 드라마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한테 진짜 잘해준 큰 며느리는 내 사파이어 반지 네가 하고 못 사는 막내 아들은 집은 네가 하고 해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면서 꼴까닥. 그거는 드라마예요.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참? 우리가 말을 하는 게요,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혀를 움직인다는 게 호흡도 중요하고, 그죠? 발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입 움직임도 정확한데, 마지막에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 말 못 하거든요. 대신에 간성 혼수가 아니면, 뇌종양이 아니면, 귀는 이렇게 다 들으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귀가 청각이 제일 나중에 막힌다고 하거든요. 마지막이 되면은 좋은 음악, 또 이제 종교인이면 성가대 그 음악을 들려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딸이 엄마 때문에 난 인생이 너무 행복했어.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은 이렇게 눈물 한 방울 흘리면서 떠나신 분 몇 번 봤어요. 그렇지만 내 그 유언을 하면서 내 사파이 반지는 김 작가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 거의가 아니고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말을 또박또박 건강할 때 유언을 하는 거죠. 내 정신이 멀쩡하고 건강할 때 미리 해놔야지 내가 정말 가기 전에는 오히려 말을 못하게 된다라. 그렇죠. 유언할 때 별거 없겠죠. 내 아들, 너들 잘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래서 임종실에 할 말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바뀌었어요. 자, 그럼 가족의 입장에서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은 환자에게 좀 알려야 하는가요? 어떻게 볼까요, 이거를? 죽음이 얼마 남았는지, 여명이 얼마 남았는지 아는 이제 지표가 있어요. 그건 잘은 안 맞더라고요. 근데 말기암 환자들이 오면은, 말기암은 어떤 거냐 하면요. 여명이 6개월, 한 달 남았는 그 개월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탄생할 때는 우리가 초음파를 하면, 지수가 나와요. 머리 둘레라든지 복부 둘레 하면은, 이게 몇 주 후에는 탄생을 하겠다. 근데, 죽음은 그런 게 없어요. 말기암은 뭐냐 하면은 더 이상 현대의학에 듣는 항암제가 없을 때 무조건 말기암이에요. 그러니까 컨디션 좋거나 암에 대한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말기암이 완치가 되는, 그럼 자연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기암이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기간이 필요한 거죠. 완치되기도 하고요. 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그래서 말기암이 됐다는 거는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당신이 얼마 남았다 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는 기간을 알려드리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이 환자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부모님 장례식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불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운다는 말을 들었는데 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이제 네. 가족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뭔가요? 글쎄요, 제가 그거는 이제 통계를 안 내봐가지고 네, 안 보셨을 물어봐가지고 때 이제 돌아가신 분 말고 그 가족들은 뭘 가장 후회할까요?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네, 선생님 그 여자친구 계시죠? 그러면 뭐가 가장 후회되세요? 하면은 잘 못해준 거? 그렇죠. 네. 어제 커피 사달라 했는데 네네. 나는 맥주 한 잔 먹고 싶어서 맥주 그건 사소한 거잖아요. 네네. 마지막에도 그래요. 사소한 거, 아버님이 회 먹고 싶어 했는데 네. 항암 치료할 때 생것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그거 못 해드린 거.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는 회 드시라고 해요. 아 진짜. 네, 담배 못 피웠던 거, 또 커피가 호스피스 안 병동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기암일 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좀 그런 많이 걸- 남지 않았는 거는 이제 환자나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고요. 이제 현대의학은 이 사람에 대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없을 때. 없을 때 오는 거니까. 네. 그렇게 일찍 오면 더 좋죠. 근데 일찍 잘 안 오시죠? 자, 그럼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 어떤 곳인지 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신다면. 쉽게 하면요. 네. 우리가 태어날 때 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분만을 받아서 그 신생아는 소아과 선생님이 보시잖아요. 네. 우리가 죽을 때도 그래요. 마지막은 호스피스 의사가 이렇게 돌봐주면은 조금 편하죠. 물론 분만을 할 때 집에서도 할 수는 있죠. 그러면 조금 불안하고 뭔가가 조금 잘못될 것 같고 이렇잖아요. 우리 네. 현대의학이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우리가 집에서 많이 돌아가셨지만 마지막에 혹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돌보는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사람들 혹시 호스피스 병동 가지는 뭔가 선입견과 편견 같은 거 있을까요? 오해. 거기 가면 빨리 죽는다. 몰핀 이상한 몰핀 중독자로 만든다. 네네. 저희 엄마도 딸이 호스피스 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막 자랑하고 다녔었는데 막상 어머님께서 폐암에 걸리시고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니까 제가 통증이 좀 심하셨는데 제가 쟤한테 오라고 부산에 사셨거든요. 전 대구 살고 있는데 거기 가면 빨리 죽는 거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딸이 하는데도. 그렇죠. 그리고 호스피스 의사는 이제 대부분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좀 많이 해요. 근데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은 비전문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혈액 종양됐거나 대구만 해도 암에 걸리면은 대구보다는 조금 젊으신 분들은 서울에서 많이 쓰리스타에서 많이 치료를 하시고 오기 때문에 호스피스도 그런 선생님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오해가 많으세요. 특히 저는 이제 공공기관인 대구리온에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는 좀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 이런 선입견 때문에. 그런데 전문가가 하는 게 더 맞아요. 호스피스 말기암이 되면은 전문가가 돌보는 것이 가장 좀 환자 면에서 편하죠. 증상 조절을 잘하니까. 그럼 이제 그 환자분들이 네.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뭘 걱정하시나요? 그 당사자는. 환자도 그렇고요. 네. 선생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죽을 때 아플까 봐. 그렇죠. 무섭죠. 이왕 이제 말기암이 됐다는 거는 대부분 알고 오세요. 편안하게 가고 싶겠죠. 예. 이왕 갈 거면. 예, 안 죽고도 싶지만 이왕 죽는 것도 반생각. 우리가 한 번도 안 죽어봤으니까 반생각. 이렇게 부정과 수용을 같이 하시면서 오시거든요. 네.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데 이왕 죽는데 죽을 때 아플까를 가장 걱정하세요. 죽음보다 이제 두려운 게 통증이죠. 통증이라는 거. 근데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네. 지금도 근골격계 통증을 돌보고 있는데요. 살면서도 통증이 있으면은 그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떨어지죠. 예,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통증이 있으면은 유언도 못할 뿐더러 매일 죽여달라 해요. 그래서 호스피스의 오해가 안락사라는 생각도 있어요. 거기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치료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인다고. 우리나라 안락사가 법적으로 안 되지 않나요? 예. 그리고 호스피스는 오히려 통증을 조절하면 환자들은 더 안락사를 요구하지 않아요. 더 살고 싶죠. 편안하니까. 예. 11살짜리 어린애가 있었는데 걔는 이제 애가 굉장히 현명했어요. 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이는 이제 죽음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이 그 부모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너는 이런 병에 걸렸고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현대의학은 해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걔가 하느님을 믿었어요. 네. 나는 다 아는데
나 죽는다는 거 다 알고 하나님한테 곧 간다는 거 다 아는데 엄마 아빠하고 며칠이라도 더 보고 싶다고 그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조절되고 증상이 조절되면요. 네. 환자들은 대부분 이와이와 같은 네. 말을 해요. 더 사랑하는 사람과 며칠이라 어차피 가는 거지만 며칠이라도 좀 더 즐겁게 보고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안락사도 방지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게 그 통증을 줄이는 게 모르핀 같은 거 아닌가요? 몰핀이 가장 많이 쓰는 네. 약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그런 것들이 좀 뭐 마약성이 좀 있어서 중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중독이 될 근데 수 그럼에도 있죠. 불구하고 필요하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요. 몰핀은 제 딸도 얼마 전에 맞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픈 사람한테 몰핀을 쓰면요. 그 중독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장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통증약은. 무슨 약이라는지 천장 효과가 있어요. 천장, 이천장. 예. 무슨 말이냐 하면은 타이레놀을 6알 이상 쓰면은 진통에 대한 효과보다는 타이레놀의 독성, 암에 대한 독성 때문에 6알 이상 하루에 못 쓰거든요. 근데 몰핀은 쓰면 쓸수록 통증 조절을 잘할 수 있는 천장이 없어요. 천장 효과가 없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통증 조절이 잘 돼요. 이렇게 좋은 약을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몰핀에 대해서 잘 안 배우거든요. 네네. 특수한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호스피스 완화하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의사가 마음대로 못 쓰니까 네.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몰핀이라는 것은 날록손이라는 해독약이 있어요. 많이 써서 호흡이 곤란이 조금 되고 이러면은 날록손을 쓰면 돼요. 해독제가 있는 약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천장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써도 되고 처음에 쓸 때 약간 부작용이 있고 네. 그리고 중독에 대한 거 다 네. 걱정하시는데요. 네. 중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교통사고를 우리가 죽을 확률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중독이 거의 안 되는 거죠. 저희 딸이 이제 제왕절개를 하고 거기 이제 통증 주사를 맞는데 거기 다 네. 몰핀이 섞여져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약을 딱 끊어도 몰핀 더 주세요 이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몰핀은 되게 좋은 약이에요. 그럼 부작용은 초기 약간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자꾸 졸리거나 네. 호흡이 조금 깔아지거나 근데 서서히 이제 이 몸에서 적응하게 되면은 그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말기암이 되면은 암성 통증이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야지 진짜 죽기 직전에 항암 치료를 안 하기 네. 때문에 암이 더 많아지잖아요. 네. 더 커지면은 그때는 이미 좀 늦는 거예요. 처음에 적응 기간이 필요한 네. 거예요. 그럼 죽음 앞두고 이 통증을 어쨌든 몰핀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인간답게 죽기 위해서라고 인간성을 찾아주는 거죠. 찾아주는. 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인간성을 잃을 수밖에 좀 없을 테니까. 그리고 계속 죽여달라고. 자, 그러면 이제 죽음의 이제 5단계라는 표현이 있던데 죽음의 5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살면서도 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꼭 키블러 로스가 발견한 이렇게 관찰하면서 네. 만든 개념인데요. 인생에서 큰 사건이 생겼을 때, 네. 실현을 당했을 때도 우리는 이런 단계로 거쳐간다 해요. 어. 처음에 부정하죠. 그 남자가 나를 떠나지 않았을 거야. 내일 전화 올 거야. 그래서 나 죽지 않을 거야. 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노하는 거야.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이 잘해줬는데 나를 떠난다는 이유. 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우리 엄마 그랬어요. 내가 커피 믹스도 안 먹고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폐암에 걸린다니. 분노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타협하죠. 네. 하나님을 믿거나 내가 뭔가를 착한 일을 하고 항암 치료를 잘하면은 네. 나을 것이다. 네. 타협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우울해. 네. 그 다음에는 수용하게 된다고 이렇게 5단계를 했는데 사람들은 이런 다 5단계를 거치지 않아요. 처음부터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수용했다가 분노하는 사람도 이게 그리고 처음에 말했듯이 부정과 수용을 같이 갖고 오는 같이 하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하루에 그날은 수용했다가 그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막 분노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들쭉날쭉 하기 이제 이 때문에 5가지 요인 안에서는 돌겠네요. 그거는 인생 살면서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어떤 단계에 있겠다 하는 걸 알고 이 환자한테 접근하면 그날 너무 화를 내더라도 다음날 바뀌어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가 나지?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쁜 소식을 알면서도 저렇게 우리 가족들한테 화를 낸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또 수용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지켜달라.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그런 거 설득해도 좋죠. 그럼 비교적 좀 안정되게 죽음 받아들이신 분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워하는 분은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죽음은 네.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못 죽는 사람 없잖아요. 네.
가야 된다 하면 밥 먹다가도 숟가락 놓고 가야 되고 네. 그래서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혀 없는데 이제 죽기 싫어하는 사람은 있죠. 그렇죠. 그거는 11살짜리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죽음은 한 번만 와요. 단 한 번만 네. 가기 때문에 90살 되신 할머니나 네. 11살짜리 정빈이나 서툴기는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건강하고 젊었을 때 죽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데 죽음을 조금 쉽게 가는 사람은 인생의 삶의 곡절이 좀 힘든 사람. 내 앞에 뭐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 자식을 통해서 죽음 공부를 한 사람. 그런 사람은 죽음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 따위는 편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고 죽음이 힘든 사람은 제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돼. 내가 당신은 죽지 마라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분은 저처럼 나이가 한 60쯤 되는 사람이었는데 네. 아들이 눈먼 장애인이었어요. 한 30살까지 어릴 때 한 2살 때 이게 치료를 잘못해서 눈이 멀어가지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아들을 봤는데 이 애를 놔두고 자기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죽지 마라 했어요. 죽고 난 뒤에도 그 아들한테 모든 기운이 갈 것이라고. 그런 사람 죽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죽을 때 가장 두려운 거는 이제 통증을 하셨는데 네. 가장 후회하는 거는요? 뭘 가장 후회하세요? 환자들이요? 네, 환자들이. 저는 그런 책 진짜 많아요. 그런 책 일본 많이 책. 나왔었잖아요. 네, 몇 가지 후회하는. 사실 저도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서 오늘 영상 찍는 것도 있거든요. 저는 관찰했을 때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우리 대구 사람들이 화끈해서 그런지요. 네네네. 나는 해볼 거 다 해봤다. 나 후회 없다. 아, 이런 진짜요? 사람이 더 많았어요. 후회 없다는 사람이 많다고요? 네. 그래서 뭘 그렇게 후회할 게 많아요. 저도 병동 일을 시작하면서 그 책을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가족들이 맛있는 거 더 해드릴 걸, 뭐 여러 가지 후회하는 거 네. 있었는데 환자들은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다. 네.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그래도 뭐 1000명 넘게 이제 그런 선언을 근데 해주셨으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왜 호스피스 병동에서 무슨 일을,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물으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한 것은 통증 조절이었어요. 그래서 환자들의 사연을 듣고자 했는 것들은 통증은 감정이거든요. 네네네. 네, 이모셔널 익스프레션이에요. 네. 교과서에도 그렇게 적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들은 몰핀이나 여러 가지 진통제로 그걸 하려고 해요. 네. 감정은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좌우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진짜 보고 싶은 친구가 내 아들이 안 온다든지 네. 특히 이제 내가 진짜 뭔가 화가 났는데 그걸 표현을 못하고 보호자들이 뭔가를 자극하고 가면 그날 저녁은 엄청 많이 아파요. 네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 환자에 대한 인생을 듣다 보니까 다 들어주면 같이 울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서 통증 조절이 굉장히 잘 됐어요. 저는 통증 조절하다가 그 환자들의 인생에 관심을 가진 거지 내가 그 분한테 저런 인생은 뭐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